자, 이번 시간에 심화이론 2강 재무비율 분석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출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경향이 어떠냐라고 하면 예전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로 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출제된 내용은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수익성 지표라고 해서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러한 재무 비율 관련했을 때 분석 자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알아두실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 각종 뭐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 많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단순하게 그 기업에 대한 뭐 대략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걸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어떤 입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많은 기업들이 여기 이제 참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회사의 재무 비율 분석 관련했을 때 얘네들을 갖다 점수화해요. 점수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유동 비율이 몇 퍼센트 돼야지 몇 점을 맞는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매출액 순이익률이 몇 퍼센트가 돼야지 우리가 정한 점수에서 뭐 몇 점을 갖다가 획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종 재무 비율 관련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 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대입해 가지고 점수화시켜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다가 받는 쪽에다가 이제 일감을 갖다가 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 이용하는 측면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부터 출발해서 맨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까지 어떻게 계산되느냐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맨 위에 매출액부터 출발해서 매출 원가. 이거 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판관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만약 플러스가 됐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 마이너스가 되면 영업손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의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매출액 순이익률 얘는 뭐냐라고 하면 당기 순이익과 매출액을 갖다가 비교한 것이죠. 만약에 매출액이 100이다. 그런데 당기 순이익이 10이다 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0.1이 되는 거죠. 0.1.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10%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과 비교한다라는 게 바로 이거가 되겠죠. 여기 있는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이게 왜 이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냐라는 건데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회사의 단기 순이익 그것만 봤을 때 하고 영업이익하고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다 준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지금 단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이제 바꿀게요. 이게 이제 40억이다라는 겁니다. 40억. 이것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매출이 100억 원인데 단기 순이익이 무려 40억이야? 그렇다면 엄청난 이제 이익률을 갖다 자랑하는 거죠.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률을 갖다 계산한다라고 하면 100억을 갖다 매출했는데 40억을 갖다 벌어들였다. 와, 엄청 대단한 회사예요. 이런 회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업종에 따라서 평균을 낸다라고 한다면 뭐 지역이라든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렇지만 뭐 도소매업이다라고 한다면 10% 넘기기도 어려워요. 5%도 어렵고. 뭐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회사마다 규모 이런 뭐 측정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이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도소매다라고 한다면 5% 넘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처럼 단기 순이익이 40억이나 났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회사는 대박 회사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그래 그 회사 괜찮은 회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그 회사 관련했을 때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 전반적인 재무제표를 다 살펴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0억이에요. 마이너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라는 건데 영업의 수익으로 해서 여기 플러스 50억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그러면 여기 영업의 수익 50억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건데 확인해 보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처분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가 지난 몇 년 동안 매출을 갖다 일으키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을 발생을 못 시켜요. 계속적으로 해서 손실이 나오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이 회사가 의류를 갖다가 도소매하는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의류를 띄어다가 판매를 했는데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는 이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적된 손실이 계속 쌓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좀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합니다. 그 매각함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차익이 발생됐냐라고 한다면 50억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영업이익이 10억 원 마이너스였지만 영업 외 수익으로 해서 50억이 플러스가 됨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40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관련했을 때 만약 여러분께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린다 아니면 대출을 갖다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에만 집중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참고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뭐 전국에 걸쳐서 여러 한 뭐 100군데가 된다라고 한다면 한 해에 하나씩만 팔아치워도 어느 정도 또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마저 지금 현재 매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록 여기에서 차익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지금 50억이 발생됐잖아요. 그럼 내년 가면 회사의 손익계산서상에 벌어들인 것, 쓴 것들이 개선이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동일하게 영업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회사가 열심히 뭔가를 벌어들여도 사실상 영업에 있어서는 손실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에 갖다가 뭔가 대출해준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냐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업의 수익이라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딱 한 건밖에 없는데 걔를 이번에 팔아치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형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내년 되면 몰라요. 이걸 갖다가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날 텐데 과연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좀 회의가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이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 순이익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영업이익을 갖다가 굉장히 같이 해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보다 많은 정보를 갖다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을 놓고 매출액으로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특정한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당기순이익이 40억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 회사가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번째 회사는 매출액도 100억 동일합니다. 당기순이익도 40억이 동일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30억 원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10억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당기순이익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내용인 영업이익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수익률,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으로 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영업의 수익이라든지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했다라는 거죠. 자산 처분했다. 반면에 영업이익이다라고 한다면 영업활동과 상관없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배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사실상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의 소익을 발생시키는지 보다 얘가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사항을 더 많이 대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단계 순이익이 10, 매출액이 100일 경우에 매출액 순이익은 어떻게 되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매출액을 갖다가 분모에 집어넣고 단기 순이익을 1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영업이익이 20이다. 매출액이 100이다 라고 한다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100,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20 넣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갖다 보는 데 있어서 단기순이익과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갖다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이제 좀 제시가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영업이익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제하기 때문에 보다 이제 본연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손해액이 여기에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총자산 이익률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익 관련했을 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뽑아내는 것인데 여기서는 총 자산을 갖다가 대비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회사의 이익만 가지고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순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순이익이라는 게 단기 순이익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이제 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를 비교한다. 근데 여기 이제 순이익이 얼마냐라고 하면 10억. 여기에는 얼마냐라고 하면 만약에 뭐 2억 원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라고 한다면 순이익이 많은 쪽이 더 나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만약에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막 추천해 줄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게 좋아. 아니면 나는 저런 게 괜찮고 이게 호재야.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묻지마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 회사의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아, 이 회사가 어떤지, 성장 가능성은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 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만 놓고 보면은 얘가 더 나아 보이는데 만약 기업의 총 자산 규모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만약 이 회사가 1조가 된다, 총 자산이.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총 자산이 만약 1,000만 원이 된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걸 갖다 어떻게 해요? 1조나 됐는데 이익이 10억밖에 안 나? 와,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 자산이 1,000만 원인데 2억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자산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이죠. 회사의 자산을 갖다가 최대한 끌어올려서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회사가 많은 이익을 갖다가 창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총 자산을 갖다가 분모에 넣고 계산하는 게 총자산 이익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용 보시면 기업이 자산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가 뭐 자산을 갖다가 이제 막 꾸려 놓는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떤 전반 보통 이제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뭐냐라고 하면 뭐 레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저 시설을 갖다가 뭐 여러 가지 호텔이라든지 레저 시설을 막 져놨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열심히 이제 거기다 막 투자해가지고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막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런데도 안 와.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변에 비해서 훨씬 더 비싸. 우리 이제 입장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려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산을 지나고 물을 건너가지고 저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보통 시간이 뭐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와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놀 수 있는 환경들 갖다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불리하더라. 그래서 매출도 작고 그에 따른 순이익 규모도 작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총 자산에 대한 규모는 작지만 얘를 갖다가 엄청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갖다 여기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총 자산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돼 있죠. 지금처럼 총 자산이 10, 그 다음에 순이익이 10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ROA라고 돼 있는데 총 자산 이익률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1.
밑에 보시면은 총 자산이 이제 100입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이 10이다라고 한다면 0.1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00이다. 이게 10이다라고 한다면 0.0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총 자산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동일한 순이익이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관련했을 때 자산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라는 거죠. 낮다. 이렇게 점점 내려갈수록 이 수치가 낮을수록 자산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좀 전에 살펴보셨던 것은 이게 이제 총 자산이고요. 이번에는 자기자본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ROE라고 돼요. ROE.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은 ROE, ROA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ROA, ROE. 만약 그냥 문제가 ROE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ROE가 도대체 뭘 뜻하느냐? 총 자산이냐 아니면 자기자본 이익률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좀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해서 나눈다는 거죠.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여기에 자본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자본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자기자본. 그 다음에 부채라는 것은 타인자본이라고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자산과 부채를 더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총자산이라고 하는 총자산. 자산 또는 경우에 따라서 총자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자본이 되잖아요. 이 자본을 또 다른 말로 순자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자기자본이 규모가 총자산이라는 것은 부채와 자본을 더한 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자본이라고 한다면 순수한 내 것만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만약에 1천억 원이다. 1천억 원. 1천억 원이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00만 원이다. 너무 심했나요? 100만 원.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자본이 100만 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가능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법상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오래전에는 상법상 5천만 원 있어야지 법인을 갖다 설립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소규모 비상장 법인에서는 그 회사의 자본을 갖다 살펴보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회사 되게 많아요. 뭐 1000만 원 그런 것들도 많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예를 들어서 극적인 이제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기 자본이 1000억 원이고 여기는 100만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종잣돈을 갖다 투자해가지고 이것만큼의 이익을 갖다 봤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걸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여기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익에 대한 규모가 10억 원밖에 안 된다? 이거는 보면은 뭐 100만 원이 2억 됐으니까 엄청 다른 거죠. 네. 그래서 ROE 관련했을 때는 자기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인해서 이익을 얼마나 창출하는지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순이익 10, 자기 자본이 10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을 분모에 집어넣고 순이익을 갖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0.1이 나오는 거죠. 자, 예제 두 번째 보시면은 순이익이 10이고 자산이 200, 부채가 100일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보시면은 자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200이면 부채가 100, 그러면 자본이 얼마나? 100이라니.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데 자기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을 뿐이죠. 다만 우리가 자산과 부채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본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예제를 갖다 살펴보시게 되면은 순이익이 10이다. 자기 자본이 200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200이다, 이거는 10이다 라고 한다면 수치가 이거보다 더 낮아지죠. 더 낮아지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은 그 식 자체는 복잡하진 않아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떠한 그 재무 비율 관련했을 때 이런 게 있다. 이런 개념이다. 라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산식이 이렇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해서 순이익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얘기해요.
총 자산을 얘기해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음 설명 중으로서 맞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출제된 경우는 없었지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창작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무 비율 분석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사례를 갖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이 데이터를 막 줘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데이터를 준 다음에 다음에서 설명한 거 이거 봐라. 1번 무슨 율, 2번 무슨 율, 3번 무슨 율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거 중에서 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옳은 걸 골라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대비하려고 그러면 약간 이제 복합적인 성격으로 해서 구성된 문제를 갖다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집에 나와 있는 해당 파트의 내용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런 복합형 형태의 문제를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재무 비율 분석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대입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이 그렇다면 언제나 뭐 너무너무 좋은 것이냐? 물론 그건 아니죠. 나름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재무제표 관련했을 때 한계라고 해서 교재에서 제시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재무제표의 한계라는 게 장부가액,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시장가치, 이게 불일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X1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건 X2년이고요. 회사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회사의 경영 성과를 갖다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자산, 부채, 자본 관련했을 때 재무 상태를 갖다가 뭐 쭉 해서 이제 장부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결과물이 언제쯤 나오냐라고 하면 보통 이제 회사마다 약간씩 다른데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나와요. 상장된 규모가 큰 회사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2월 말 정도에 다 정리가 돼가지고 2월 말 3월 초쯤에 주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라는 것이 과거 X1년에 이 기간 동안의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는 이렇게 하지만 이 재무제표 관련해서 이제 공시를 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은 이거를 정리한 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장부상 정리하는 이거는 과거의 결과를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 주가라는 것은 시장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로 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과연 계속적으로 해서 성장할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 여러 가지 상을 고려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막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렇다면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큰 계약을 갖다가 몇 년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체결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몇 년치 일감이 계속적으로 확보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전망치를 좋게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뭐 어떤 계약을 갖다가 꾸준하게 체결했었는데 이번에 그 계약을 갖다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물품이 그 제공하는 과정에서 하자나 흡입이 너무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 측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정상적인 물건을 보내줘야지 이렇게 막 분량이 많고 하자가 있는 걸 보내주면 어떻게 더 이상 거래 안 해? 라는 소식이 들려졌다. 그러면 그 회사가 예전에 그쪽하고 거래했던 규모가 상당히 큰데 그로 인해서 이 회사의 향후에 어떤 매출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주가 관련했을 때 이게 딱 일치되지가 않아요. 딱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여기 이제 장부상 보면은 회사가 형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나치게 주가가 높게 형성된 회사들도 가끔 보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관련된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영 힘이 없어요. 그런 데도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폐 단위의 표시 한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라는 것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해서 기재되냐면요.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여기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X1년 뭐 12월 31일 현재라고 하면서 여기에 화폐 단위가 들어갑니다. 단위가 원.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원을 붙여요. 원. 근데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자산에 대한 규모가 뭐 몇 억 규모가 아니에요. 엄청 커요. 보면 막 조 단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1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숫자를 갖다 반영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로 반영할 수 없는 사항들은 재무제표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말 그대로 화폐로 측정이 가능한 것들만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경영자의 능력이라든지 기술개발력이라든지 브랜드의 질적 정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거기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애플사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그러한 뛰어난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없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그 회사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치를 과연 어떻게 해요? 스티브 잡스의 능력치를 갖다가 100억 원으로 해서 측정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아니면 얘를 갖다가 뭐 1조로 해서 측정하는 게 맞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을 수 있느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기술개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가 기술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어떤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다 무력화하고 얘가 아주 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시장에서 지배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걸 화폐 가치로 해서 뭔가 전환해가지고 걔를 반영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처리 방법이 기업마다 상이하다. 따라서 단순 비교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이익이 달라집니다. 아이 무슨 얘기야? 재고자산이라고 했었잖아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익의 규모가 달라져요. 영향을 미칩니다.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뭐 선입선출법 뭐 그냥 들어만 보세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평균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대요. 지금 이게 소목적상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주세요.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우유 같은 거. 유통기한에 제한이 있는 거는 앞쪽에 있는 그 날짜들이 훨씬 더 빨라요. 뒤로 갈수록 더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얘 물건을 지련해 놓으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유통기한이 오래된 걸 원해서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끝에 있는 걸 집어잖아요. 왜? 이런 걸 아시잖아요. 보통 선입선출에서 들어갔다는 것을. 그 다음에 평균법이라는 것도 있고 후입선출. 반대의 경우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물을 채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석탄이라고 가정하면 석탄이 이렇게 해서 쌓일 거 아닙니까? 저 밑에 지하 몇 미터에서 몇백 미터에서 이 석탄을 갖다 채취해 가지고 쭉 지상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쌓이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먼저 쌓인 게 1번, 2번, 3번인데 이렇게 해서 쌓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차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석탄을 갖다가 이렇게 싣는다라고 한다면 1번부터 시켰어요. 3번부터 시켰어요. 3번부터 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꼴이 돼서 후입선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 규모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세무 관련해서도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건 참고해서만 들어보세요.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갖다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면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 실제 계산해 보면 선입선출법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을 때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계산할 때가 이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해요. 어찌됐든 기업마다 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갖다 나는 이거 할래, 난 저거 할래 라고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여도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런 거 있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라면 쉽지만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 기업을 그냥 단순하게 이 데이터를 갖다 봤을 때 훨씬 그 회사와 저 회사를 비교하는 수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가 이익 비율 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 얘를 이용하면 좀 더 우리가 뭐 기본적인 회계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아, 이 회사와 이 회사를 비교했을 때 이 회사가 좀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를 갖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가와 주당 순이익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다. 얘는 도대체 뭐냐? 실제 계산 이렇게 합니다. 단기 순이익. 이거 갖다가 유통 주식 수로 해서 나눕니다. 이렇게 분 뭐에다가 유통 주식 수, 그다음 분자에다가 단기 순이익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주당 순이익. 얘는 실제 계산하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요. 그다음에 나중에 각종 기업들을 갖다 살펴보면 기본이 있고 뭐 희석이 있고 막 그래요. 계산이 복잡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개의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두 개의 회사를 매출액, 단기순이익 막 비교하잖아. 여기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막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도대체 어떤 회사가 더 좋은 회사야? 애매하시면 여기 있는 주당 순이익 있죠. 요걸 갖다가 비교해 보시면은 좀 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나름 정립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그냥 요 데이터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에 삼성전자가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두 회사를 갖다가 단순하게 비교하기가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뭐 업종도 약간 좀 다르죠. 주력 업종이. 뭐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더라도 숫자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운 주당 순이익 개념, 그러니까 한 주당 도대체 이익을 얼마나 낸 거야? 라는 거죠. 그게 주당 순이익 개념이에요. 그걸 가지고 두 회사를 비교해 보시면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관련했을 때 재무제표, 그러니까 사업보고서를 갖다 한번 클릭해가지고 보시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와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그 앞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일명 다트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갖다 딱 클릭한 다음에 사업보고서를 딱 클릭하고 재무제표 보시면 요 내용이 살짝 보여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본, 희석 이런 것들 갖다 한번 딱 비교해서 두 회사를 갖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한 주당 이익에 대한 규모를 갖다 봤을 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회사가 엇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또 다른 어떤 회사를 갖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이런 거구나. 대충 느낌이 오면 대충 이게 한 주당 이 정도 금액이구나. 이 회사는 유명해가지고 뭐 투자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한 주당 순이익 개념이 별로 이거 뭐 너무 저조하잖아.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 한 주당 순이익에 대한 상대적인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이 정도인데 회사의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향후에 주가가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는 곳은 어디가 더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은 이 정도인데 회사 주가가 이런 회사가 향후에 높이 이제 주가가 상승될 여력이 클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 주당 순이익은 이 정도인데 현재 주가가 주식 시세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얘가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더 큰가요?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퍼주에 대해서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퍼주. 퍼가 낮은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이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고평가, 그 다음에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자 주당 순이익과 주가에 대한 비율을 갖다 계산했더니 얘가 엄청 높아.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고평가됐구나. 그 다음에 낮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주가하고 주당 순이익이 반드시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과거의 데이터를 갖다가 계산한 것이고 반면에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좀 이런 괴리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하는 사업에서는 퍼가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 다음에 현 수익이 낮아도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 관련했을 때는 퍼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 가지고 퍼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퍼를 갖다가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갖다가 절대치로 해가지고 고려하기보다는 그 기업이 지난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쭉 해서 추이를 한번 봤더니만 그 기업의 주당 여기 그 순이익 그 다음에 주가로 해서 계산한 주가이익 비율 퍼가 안정적으로 쭉 해서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게 나름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그 회사가 속한 업종에 있는데 거기 평균이 이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이 정도다. 그럼 좀 낮구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를 갖다 좀 더 투자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판단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많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 좀 그러네. 향후 얘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를까라는 어떤 회의적인 느낌도 좀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와 관련했을 때도 주가라든지 주당 순위 이런 것들을 갖다 제시하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퍼를 구하라든지 뒤에 나와 있는 또 내용에 여기에 보시면 PBR 이걸 갖다 구하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계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10,000원이고요. 주당 순이익이 10만 원일 경우에 퍼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 자체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주당 순이익으로 해가지고 얘가 얼마예요? 10만 원. 그 다음에 주가가 10,000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주당 순이익이 1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이 10,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게 0.1이 나오는 거죠. 0.1. 자, 이번에 밑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은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근데 주당 순이익은 10,000원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0이 나오잖아. 10. 와, 그러면 이거 이제 좀 퍼가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반면에 여기는 주당 순이익의 규모는 한 주당 이익을 10만 원씩이나 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낮잖아요. 이 퍼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가 낮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주가 이익 비율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혹시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런 데이터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때 주가 이익 비율 퍼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가 장부 가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BR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는요. 아까는 주가 관련했을 때 주당 순이익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계산했다는 겁니다. 퍼는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이 주가였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PBR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주당 순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가가 있어요. 주가. 주당 순자산 이렇게 돼 있죠. 주당 순자산. 그러면 한 주당 그 다음에 순자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거죠. 이 순자산이라고 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입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자기 자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순자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에 PBR 낮을수록 투자자 낮은 가격에 주당 순자산을 갖다 확보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주당 순자산에게 도대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인이 계속적으로 쭉 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사업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단순하게 그냥 폐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관련해서 청산하게 됩니다. 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 장부상 주주의 몫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갖다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에 주주들이 모여서 종잣돈을 마련하죠. 그리고 나서 사업을 막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갖다 접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얘를 갖다 그냥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재산을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친다는 건데 얘를 갖다가 장부상 계산을 해요. 장부상. 그래서 주주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당 시장 가치, 그 다음에 주당 장부 가치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 낮을수록 투자자가 낮은 가격에 주당 순자산을 갖다 확보하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주가가 10만 원인데 주당 순자산으로 해서 계산해 봤더니 이게 10,000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0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가. 그다음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주당 순자산이 10만 원인데 이게 10,000원이었다라는 거죠. 10,000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0.1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보다 낮아요. 1보다 낮아요. 그러면 장부 가치로 해서 청산해서 한 주에 귀속되는 몫이 현재 주가보다 많다. 한 주의 주가는 10,000원이지만 얘를 갖다 청산해요. 청산을 했을 때 주주 한 사람 한 주당 얼마의 그 순자산을 가져가느냐라고 봤더니 10,000원을 가져가요. 그러면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10,000원 투자해서 나중에 이 회사가 혹시 만약 청산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10만 원 가져가는 거. 그러면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PBR이 1보다 작잖아요. 1보다 작은 경우예요. 따라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낮을수록 투자자가 낮은 가격에 주당 순자산을 갖다가 확보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PBR 관련했을 때 얘를 우리가 어떤 주가 관련했을 때 투자의 주요 지표로 해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낮을수록. 지금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10. 극단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 이게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숫자가 엄청나게 높아지잖아요. 10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주가가 장비에 비해서 지나치게 평가가 많이 됐다라는 거죠. 고평가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치가 아니라 항상 얘를 갖다가 어떤 우리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어떤 평균값, 예전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매년 데이터가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속한 동종업계 산업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이 회사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와 관련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PBR 구하는 계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렇죠. 주당 장부 가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반면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10,000원이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했을 때가 0.1이 나오는 것이죠. 반면에 주가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근데 주당 장부 가치가 얼마냐면 1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이 나오는 거죠. 10. 이 경우에서 PBR은 1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실 때 주가와 주당 순자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당 시장 가치, 주당 장부 가치 이렇게 해서 또 변형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을 전부 다 알아두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자체는 막 복잡하지 않지만 이 계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해석.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장부 가치로 청산하더라도 한 주에 귀속되는 몫이 현재 주가보다 많다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보다 작은지, 1보다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출액 관련했을 때 순이익률, 그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주가이익 비율, 그다음에 주가장부가치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쓸 게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제가 안 된 영역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출제로 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하면서 이와 관련했을 때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부한다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몇 번 연습해서 보시면은 데이터도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습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진 않아요. 왜냐하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갖다 잘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만약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걔는 풀어야 돼요. 풀어서 맞춘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재무비율 분석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가 살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내용 갖다가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